예,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날씨 좋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학생들의 흥미, 적성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흥미와 적성은 매우 진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에 해당되는 흥미, 그 다음에 내 안의 특수 능력에 해당되는 적성, 이 두 가지를 종합을 검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리검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검사 도구를 객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는 심리검사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심리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심리검사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훨씬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심리검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특성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그 사람의 신체적 능력, 그 사람의 정서적 능력, 그 사람의 또 뭐가 있을까? 인지적 능력이 있죠. 그러나 신체적 능력들은 우리가 눈으로 그 다음에 측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검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두 가지 독특한 특성에 그 사람의 성격적, 정서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여 보다 뭐하도록 심층적이고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측정의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지능과 적성은 뭐예요? 하나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성격이나 흥미나 가치관은 정서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심리 검사는 크게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라는 것은 전국적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다. 자, 표준화되어 있고 그것들은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에 내가 갖다가 우리 예를 들면 뭘 잴 때, 키를 잴 때 이 사람이 몇 센치인가 재려면 그 자의 눈금들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눈금이 있는 게 뭐냐?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 검사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의 적성을 알고 그 다음에 지능을 알고 흥미를 아는 것들은 다 객관적 이 눈금에다 갖다가 간접적 방법으로 되는 게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 검사는 표준화된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검사다. 그럼 뭐냐면 전국적 단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국적 단위로 조사를 해서 표집을 해서 뭘 했다라는 거 기준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제작점. 그리고 심리검사의 절차와 평가를 위한 해석이 표준화됐다. 그럼 뭔 말이냐면 검사를 실시할 때도 일정한 절차와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해석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스탠드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온 검사지를 객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투사적 검사는 뭐가 없을까요? 그 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사적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림 검사, HTP라든지 그림에서라든지 SCT 문장 완성형 검사라든지 어떤 그림을 보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TAT라든지 노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자는 없지만 뭐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임상적 경험에 의해서 저것은 어떡하구나. 그래서 그 검사들은 비구조화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의 실시나 채점이나 해석이 뭐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주관적이고 임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사적 검사를 사용할 때는 대단히 임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은 훈련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객관적 검사는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그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에서의 심리검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할 수 있지만 투사적 기법 같은 경우는 그런 대학을 나왔고 할다 할지라도 심리적
어떤 경험들이 없다라면 사용하기가 힘든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는 바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인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와 같이 여러분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객관적 검사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흥미 그다음 적성 검사는 어떤 검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뭐다? 하나의 속도전이 아니고 하나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인생도 하나의 속도가 아니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느냐. 그래서 그 방향성만 잘 찾아간다라면 그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내가 경험한 어떤 흥미와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가장 잘하는 적성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이 검사에 대한 목적과 그 다음에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응하는 기제 중에서 내가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내 동기가 유발되고 심리적 에너지에 해당되는 흥미. 그러니까 이 흥미는 관심이죠. 그 어떤 지향성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그 다음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진로 의사 결정, 잠재적 그런 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그다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흥미라는 것은 학습의 어떤 경험,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다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과 이런 걸 조합을 해서 어떻게 가보자.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서 진로를 설정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활용하고 해보자 하는 게 이 검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검사의 특성은 뭘까요? 이 검사의 특성은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어떤 성향성, 지향점, 이것에 대한 어떤 에너지와 욕구, 관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흥미와 그 다음 진로 결정 시에서 미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냐면 자신의 그런 능력, 자기 이해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적절하게 모여서 조합해서 최상의 합리적인 그다음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능력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 검사의 뭐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의 특징과 이런 검사의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이 검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사의 구성의 하위 척도들은 어떻게 되냐? 흥미 영역. 자, 세계적으로 흥미 검사는 쿠더식과 스트롱식과 홀랜드식이 있는데 이 검사에서는 쿠더식. 그러니까 뭐냐면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의 대학이나 그 다음에 상위의 어떤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계열을 선택할 건가에 대한 흥미 계열식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내적 능력에 해당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 영역은 인문, 어문, 방송부터 해서 이런 다양한 계열과 그 다음에 특수 능력은 뭐냐면 직업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에 해당되는 수리, 언어, 수리, 공감, 판단, 논리적 사고 능력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점수들이 나올 텐데 이런 점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뭐 할 거냐, 해석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검사를 아이들 했잖아요. 그걸 하셨으면 보시면 검사의 점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점수들이 있습니다. 언 점수와 백분율과 표준 점수가 있는데 언 점수는 뭐 할까요? 검사를 획득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A라는 학생이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을 봤더니 국어에 70점, 수학에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보다 수학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할 수 없냐면 그 반의 평균을 봐니까 국어의 평균은 70점이고
수학의 평균은 55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학은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국어보다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수학을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점수가 뭐냐 하면 표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분위 점수는 어떤 거냐면 나의 상대적 이치만을 나타내는 게 뭐다? 백분위 점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백분위 점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성적이 좋죠. 2% 안에 드냐 9% 안에 드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심리검사의 백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백분율 점수가 85점이다 그러면 85%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아이가 몇 명 있다? 100명 중에서 84명이 있고 나보다 잘한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20 몇 명 있을까요? 5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15명 있다. 100명 중에서 25명 아니라 15명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분위 점수는 어느 이치에 가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건 비교가 가능할까 안 가요?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적 이치 어느 구간에 있구나만 인식하도록 해주는 게 뭐다? 백분위 점수다. 그러면 이제 다음 표준 점수입니다. 이 T 점수 표준 점수는 뭐냐 하면 몇 점을 평균을 5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만들어 놓은 변화된 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50점으로 변환해 놓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이 지능 검사를 봤더니 언어 능력의 문항이 30문항이다. 그랬더니 평균이 몇 개 맞았냐면 원점수 평균이 13개 맞은 것이다. 그럼 이 13개 맞은 걸 몇 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50점으로 바꾸고 이 아이들의 봐봤더니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수들의 분포가 어떤가를 봐봤더니 표준 편차가 몇 점이냐면 SD 표준 편차가 4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13에다 4를 더하면 몇이 되게요? 17점이 되겠죠. 그 17점 맞은 사람을 몇 점으로 바꿔라? 60점. 이 10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 4점에 해당되는 것을 몇으로? 10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점을 빼면 몇일까요? 11점. 그럼 11점에 맞은 사람은 몇 점일까요? 40점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놓은 게 뭐라고?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점수를 가지고 뭐 해라? 비교해라. 이 T점수를. 그래서 이 T점수의 차이가 10점 내지 5점이 났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의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들의 구체적인 그런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여기 정상분포 곡선입니다. 모든 점수들은 이 정상분포 곡선을 따르려고 하더라. 이게 뭐냐? 중심 경향성이더라. 모든 점수는 이런 중심 경향성인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문제가 너무 쉽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만 뜰 뿐이지 모든 점수들은 이런 중심 경향으로 중심을 향해서 뭐 하려고 했더라? 모이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T점수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균을 뭐로? 50으로 변환시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국어시험을 봤더니 아니면 내가 언어 능력에서 20문항을 냈어요. 그래서 20문항을 냈더니 아이들의 평균이 몇이냐면 평균은 몇 개를 맞아요? 11개를 맞아요. 그럼 이 11개 맞은 점수를 뭐로? 50점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T점수 50점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표준 편차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들의 합의 평균이 뭐냐면 표준 편차거든. 표준 편차가 4야. 그러면 4점을 더하면 몇일까요? 15점. 15점에 해당되는 사람을 60으로 바꿔라. 그리고 4점을 빼니까 몇 점이에요? 7점이죠. 7점에 해당되는 40으로 바꿔라. 이렇게 SD와 평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바로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 같이 T점수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34%, 34.23%, 34.13%로 이렇게 뭐 했더라? 들어가 있더라. 중심 경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애들을 딱 조사해 보면 중심 경향의 몇 %가 모이더라? 68%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이더라. 그래서 이 68%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로 본다?
보통으로 본다. 일반인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T점수 40에서 그다음에 40에서 60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34%, 여기 34%, 84%가 여기에 68%가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보통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36%나 여기에 56%나 거의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백분율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점수는 이렇게 봐라. 그래서 T점수는 40과 50점을 뭐로 봐라? 보통으로 봐라.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40은 14%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점수들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결핍되어 있죠. 이래서 이 애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했을 때 40에서 60에 해당된다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아, 보완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건 개선이 필요한 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알맞는 어떤 개선적 프로그램을 하고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30 이하 이것은 2.27%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다 이 말이죠. 이건 아주 결핍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아주 치료해라.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증진시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T점수 60에서 70은 뭐예요? 약간 높다 이 말이에요. 14%밖에 그 아이들은 없어요. 높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가요? 좀 이쪽에 상에 있다. 긍정적으로 아주 높다. 그러니까 높다는 소리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쪽과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 강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강했을 때 능력이 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내가 그쪽에 너무 주장이 세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인식해서 적절하게 융화될 수, 다른 사람을 융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70 이상인 사람은 100명 중에서 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너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지고 이 T점수와 백분율에 따라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런 정상 분포 곡선에 따라서 우리가 아 일반적인 사람이구나 특이한 사람이구나 매우 특이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T점수 30점 미만인 사람들은 매우 낮으니까 뭐 해라? 아까 말했지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T점수 30에서 49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야 된다. 아 40에서 69점에 있다는 뭐 하는 거다? 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다. 그 다음에 60에서 69점은 좀 높다. 이것도 뭐 하는 거냐? 네 스스로가 너를 통찰하고 개선하고 그 다음에 네 능력이 그 정도니까 그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아주 높다. 72장은 매우 특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격적인 부분이 이렇게 강하다라면 내 성격적인 특성들을 잘 인식하고 내 그 특성을 좀 낮추려고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검사를 해석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상 분포 곡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해석하시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점수가 T점수 점수가 30 이하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치료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그 다음에 교육적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T점수 30에서 39점 사이는 뭐가 됐다? 약간 결핍되어 있으니까 보완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자기 스스로 노력이나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T점수 40과 6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내가 특히 40에서 50이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면 항상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T점수 60과 69점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높은 상태이다. 그래서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줘야 될 거고 성격적인 특성은 약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조심을 해라. 그 다음에 T점수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영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매우 높은 특성이다. 그러나 성격이 70 이상이다. 그러면 아주 특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생활을 한다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심리검사들은 이런 정상 분포 곡선의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잘
기억해주고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심리검사를 해석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특수능력이란 것은 뭐냐? 이 특수능력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가장 내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 한다? 특수능력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검사에서는 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언어 능력이나 수나 공간이나 지각 속도나 논리적 사고 능력을 판단해서 그 아이에게 가장 능력적으로 알맞는 계열이 문과적 성향이냐 이과적 성향이냐를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능력이다. 그래서 언어 능력, 이 수리 능력인데 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은 선생님들 직업세계 진로의 선택의 가장 기본적 능력이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어 문과, 수리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은 가장 기본 능력이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잘 발달돼야 그 직업세계에서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수리 능력과 언어 능력에서 언어 능력이 모든 직업 세계에는 다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언어 능력에는 문장의 이해, 단어 유추, 그다음에 단어 간의 관계, 변화 이런 것들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리 능력에는 수문장, 수추리 이런 것들을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절대 진로를 설정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이제 그러면 공간 능력은 주로 이제 뭐예요? 도형의 유추, 변화. 이게 이제 보통 이과 계열에 해당되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여기서 측정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언어 수리가 잘 발달되고 공간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뭐다? 이과 계열을 이제 가는 그런 특성들이 이제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판단 능력, 사물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려고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문과 계열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논리적 사고는 일장적인 사물의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명을 펼쳐서 합리적 의사결정하고 인간관계를 추론해내는 능력이니까 이과 계열의 자연 계열이라든지 문과 계열의 법정 계열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을 이제 나타내는 게 논리적 사고력에 해당되는 특성이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알고리즘에서 그러니까 직업 분석을 통한 그런 능력들의 조합을 하고 그다음 흥미와 조합을 해서 니는 문과적 성향인지 이과적 성향인지를 이제 뭐하도록 제시를 해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 검사의 목적이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흥미, 진학 계열의 흥미들은 주로 이제 뭐예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계열들을 뭐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계열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어문, 방송, 경상, 법정, 행정, 사범계열, 사회복지, 공학, 그 다음에 정보통신, 자연과학 계열, 농수산, 간호, 보건, 의학, 디자인, 체육, 이런 게 이런 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들은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은 주로 이제 사회, 철학 이런 쪽이겠죠. 그다음 어문 계열은 주로 이제 언어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방송은 바로 이제 PD 방송 기자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경상 계열은 경영, 경제, 회계 이런 쪽의 영향이고 법정 계열은 법학, 국제학, 이제 사법학 이런 쪽에 해당되는 행정 계열은 공무원반이라든지 행정 관료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그다음 경찰 행정, 도시 행정 이런 쪽에 이제 학과들은 이제 여기에 계열에 해당되겠죠. 그다음 이제 사범 계열은 교사가 되기 위한 양성이 필요한 이런 쪽의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다음 사회복지나 상담 계열은 사회복 심리학, 교육 심리학조를 타인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사인에게 어떤 복지적 가치가 인간의 존중과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느냐. 공학 계열은 어떤 기계공학, 전자공학, 그다음 자동차공학, 재료공학들 이런 그 일상적인 산업의 구체적인 그 공업 세계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개념은 요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정보통신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연과학 계열들은 보통 이제 가장 기초적인 학문에 해당되는 수리, 물리학, 생물학, 화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과학 계열에 해당되고요. 농수산 계열들은 요새 이제 식량의 문제라든지 자원의 문제에 있어서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 등이 이제 이 농수산 계열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보건 계열은 이제 간호학이나 보건학, 지식의 위생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해당되는 거. 의학 계열은 이제 약학과, 의학과,
그 다음에 한의학과,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이제 의학 계열이고, 디자인 계열들은 실내 디자인,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어떤 제품이나 그 다음에 어떤 삶에 있어서의 디자인, 좋은 그 창조적인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디자인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계열, 예능 계열. 그래서 예능 계열은 미술과 음악, 체육은 신체적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계열들을 총종합해서 흥미를 이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흥미와 능력을 측정해서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로를 이제 뭐 하도록 어느 계열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지향점이 강하다, 이걸 이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검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다른 능력과 다르게 이것은 뭐 보통이다, 보통사다,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성 파일에서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가. 그런데 수리와 언어 능력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기본. 수리와 언어. 그래서 이 아이는 보면 언어와 수리는 기본 능력이고, 여기서 보면 판단 능력이 가장, 그래서 문과적 성향이 좀 더 잘 발달됐구나. 이게 잘 발달됐지만 이과적 성향이 잘 발달됐구나. 논리적 사고는 문과 이과적인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안배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향적인 내 안에서 내 능력 중에서 뭐가 가장 잘 발달됐느냐. 이걸 이제 꼭 좀 봐주시라. 그래서 이 능력 진수가 50 이하다 그러면 자신의 능력을 잘 뭐하지 못했다?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능력 지수가 80 이상 정도 됐을 때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 지수가 50 이하인 경우들은 적극적으로 이 아이에게 맞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그런 수 있는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미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흥미 계열에서 1순위가 어디냐, 그 다음에 2순위가 어디냐, 그 다음에 3순위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봤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인문 계열과 사범 계열이 1등과 3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2등이 농수산 계열이 나왔거든요. 근데 농수산 계열들은 2등에 있어 50 이상 올라간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과 계열은. 그런데 문과 계열은 뭐가 있어요? 인문 계열과 사범 계열이다. 이 아이는 문과적 성향이 좀 강하구나. 어떤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등이 어느 지향점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보겠죠. 그래서 문과적 성향, 적성과 그 다음에 이 흥미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 친구는 뭐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문과적 계열이 이제 좀 높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검사를 해석할 때 흥미는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능력에서는 내 안에서 이 학생의 능력 중에서 뭐가 가장 잘 발달됐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가지고 수리 능력과 언어 능력은 기본이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선생님들이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검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도했다,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봤다라면 어떻게 지도할 건가, 이 부분은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능력을 이제 만약에 지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스텝 바이 그 아이의 성취 수준에 맞는 그런 습득의 기회를 이제 제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능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 능력을 비롯해서 소리 내어 책 읽기라든지 자기 귀로 듣기 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회복 능력이 요구되는 이런 만들기라든지, 그 다음에 평소에 쓰지 않는 능력들을 이제 써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지금 학습은 거의 자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자뇌와 우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손의 동작을 자극 주기라든지, 특히 이제 자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책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에게 맞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적성은 결국은 학습과 관련된 이런 능력들이 이제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 흥미 지도 방법이다. 흥미는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만 나타나는 게 흥미이기 때문에 첫째 뭐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해보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 활동을 해봤더니 아 재미있구나, 내가 잘하구나를 느끼면 그게 뭐냐, 재밌고 잘한 것이 바로 그 아이의 지향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면 뭐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독서라든지 그 다음에 매스메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내가 직접 해보도록, 간접 경험을 해보도록. 그래서 아 저건 내가 잘하겠구나,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아 저걸 관심 있네, 내가 직접 한번 저런 걸 찾아서 가봐야 되겠구나, 이럴 때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성취 경험, 내가 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달성하고 있고 그런 성취하는 그런 경험을 맛보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자신감이 결국은 뭐 할 거 있구나, 나에게 대해서 피드백 줌으로 해서 내가 아 나는 이런 걸 잘해라고 셀프 피드백을 이제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지와 격려. 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그것에 대해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하더라, 진정 네가 원하는 욕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해 보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어느 쪽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흥미라는 것은 학습이 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게 흥미다. 그래서 흥미를 아이들을 뭐 하도록 하려면, 갖도록 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재미있게 성취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제기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무기력, 흥미가 없는, 무기력하는 아이일수록 뭐냐면 성취 경험을 갖지 못했거나 다양한 경험을 갖지 못했거나 실패하는 경험이 많거나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너는 멀리 그런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지 마시고, 그런 무기력하는 아이는 네가 지금 당장에 선생님하고 무엇을 하고 싶으니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으니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고은율, 뭐 때문에? 학생들은 그런 그 경험을 안 해보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제 아이가 그 중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네 어떤 걸 선택해 한번 경험해 볼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이런 방법이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성과 흥미에 대한 지도 방법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검사의 구체적인 결과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로 결정을 할 때 뭐 할 수 있도록 해요? 나의 적성과 그 다음에 뭐를 알 수 있으니까, 흥미를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신의 문과와 이과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일적성과 이적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나의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신체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맥락들과 종합해서 진로를 잠정적으로 하도록 계획하도록 하고, 내에 따른 진로 교육은 앞으로 내가 부족한 게 무언가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활동이나 교육 방법, 전체적 흥미가 났다 그러면 이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겠구나, 이 아이의 나의 능력 개발 지수가 낮다 그러면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로 교육에서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매우 중요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가지고 어떤 지향성을 찾아주는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참 기쁨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선생님들 여러분 같이 이렇게 흥미와 진로를 살펴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